방금 근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당을 관리하는 거에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왜 중요한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당뇨병을 내장 지방,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뱃살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이 많아서 당뇨가 되기도 하지만요. 허벅지 근육이나 근육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당뇨병을 갖다가 치료하거나 당뇨를 가지 않게 전 단계에서 예방하려면 지방을 줄여야 되고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을 늘려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첫째는 이 근육이라는 게 포도당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잉여 칼로리, 잉여 혈당이 지방이 되고 체중이 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높아진 혈당이 근육이란 저수지로 흘러가 버리면 이 혈관 내 혈당은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근육이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이제 근육량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생기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 또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에서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근육 호르몬인데 이 근육 호르몬이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사라는 큰 한 축에 있다면 또 운동이란 또 한 축이 있는 이유가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서 이 혈당을 조절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려면 유산소보다는 근육 운동을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의 종류가 크게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칭 운동은 매번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나 이런 데 가동성을 좀 높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야죠. 매일 해야지만이 섭취했던 칼로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근육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는 한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한 하루 정도 인터벌을 두면 격일로 근육 운동을 집어넣고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조리법이 있듯이 운동도 나만에 맞는 어떤 메뉴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또 한 운동만 계속하면 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운동과 할 수 없는 운동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뭐 열대야에 뭐 뛰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온열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실내 운동 쪽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성할 것인지 또 뭐 자전거 타기를 한겨울에 하다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계절별로 또 내 상태별로 이런 운동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생활 속에서 가능한 근육 운동 좀 쉬운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리기는 좀 그 관절에 무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계단 오르기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관절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고 또 이제 근력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체 근력이. 그래서 그런 운동들 나한테 맞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운동들을 하는 게 근력 운동도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플랭크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운동도 뭐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나이 들게 되면 기구 운동보다는 내 몸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스쿼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 보니까 근육을 잘 붙게 돕는 음식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 포화 지방이 없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뭐 L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 같은 것들이 많은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니까 조금 더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근육으로 잘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 또 미인은 장꾸러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과 관련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립토판 그러면 두유나 타트체리 이런 쪽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도 이 멜라토닌을 잘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장 호르몬과 짝꿍 호르몬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영양소들을 영양제로도 요새 많이 드시는데 이런 뭐 비타민C나 아니면 아까 뭐 L카르니틴 이런 정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걸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뭐 자연적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단백질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가 안 좋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불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하신 당뇨 환자분 중에서 좀 가장 뭐 예를 들어서 가망이 없었는데 잘 된 사례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치료했던 당뇨 환자 중에서 이제 두 분 정도의 기억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당뇨병도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말고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 호르몬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아까 위거비 같은 소장 호르몬도 있고요. 저는 혈당을 그 조절하는 이 호르몬 8가지가 이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 당뇨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이 설탕 중독이라든지 이 설탕 중독도 하나의 마약 중독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한 식품이거든요. 거기에는 도파민 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도 제가 썼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의 측면에서 당뇨병 환자를 보고 또 당뇨병 환자를 갖다가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환자가 또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 갱년기 환자였는데 당뇨병도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뭐 인슐린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말하자면 성장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옥시토신도 문제가 생기고 멜라토닌도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갖고 있었던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갖고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도파민 밸런스라든지 이런 어떤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만성 대사성 질환 이런 호르몬 질환의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런 환자분들한테 어떤 치료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쫓아가지 않고 저는 이제 직접 그분들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하고 그것들을 진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각각의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르몬을 주사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이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고요. 이런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를 하는 거죠.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지 일단은 진단하고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비타민과는 다르게 내가 그 분비하는 생체 내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호르몬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당장은 좀 문제가 있고 불균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갖고 조절해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균형점을 찾게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호르몬 밸런스를 치료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호르몬은 한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리셋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반감 기간 3일 정도, 2.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균형점을 찾는 데는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기적으로 리셋될 때는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통 22일 지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주, 3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그게 유지됐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호르몬 루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그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예 삶이 바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뭐 일확천금 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3일, 3주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리셋됐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결국은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서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3개월, 1년 있다가 새로운 어떤 습관이 들이고 호르몬 루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비만 환자도 좀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비만이라는 게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게 진짜 뭐 슈퍼 호르몬, 어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을 빼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호르몬들을 잘 이렇게 균형점을 찾게 되면 저는 요요가 없는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을 쓴 이후에 결국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불멸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왜 그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파랑새도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뒷동산에서 울고 있더라.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르몬의 답이 있고요. 호르몬이 그 결국은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음이라는 게 우리가 신체적인 젊음도 있고 그다음에 대사적인 젊음도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젊음, 특히 사회적인 젊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그 젊음은 나이가 아니고 호르몬이 만든다는 책인데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신체적인 젊음뿐만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천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보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호르몬 충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